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정책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시대 한반도 공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 탄소 중립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부터 다루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climate change는 말 그대로 기후가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눈에 띄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건강이 변화했다 라고 말을 하면 상황에 따라 아픈 사람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알기가 어려운 셈이죠.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언론 매체 더 가디언에서는 기후변화 대신 기후비상사태, 기후위기, 기후붕괴 등 심각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활용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후변화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혹시 올해 본 벚꽃이 지나치게 빠르게 핀 게 아닌가? 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3월 24일에 벚꽃이 개화했는데 지난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이른 날짜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사흘이 앞당겨진 것인데 최근 30년을 평균한 값을 뜻하는 평년 4월 10일에 비하면 무려 17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우리 한반도가 핫반도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어 1880년 대비 한반도 기온 상승이 평균 4.5도 이상이 된다면 현재 한반도에 있는 생물종 5,700여 종 중 336종, 약 6% 정도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극한의 가뭄 현상 발생도 증가시킵니다. 내륙 습지 657개, 약 26%가량이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생태계 변화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2100년까지 누적 피해 비용은 약 3,128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정부 예산이 555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피는 벚꽃은 다가오는 위기의 신호이자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변화이기에 어느 국가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 역시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 추이와 비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에서는 태풍이 동반한 폭우가 홍수,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조직인 재난역학연구센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북한의 피해 규모는 누적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제적십자에서는 북한의 피해 규모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고했고 실제로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희생이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재난으로 볼 수 있는 태풍과 가뭄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8년 북한 지역에서도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만포, 중강, 장강 지역이 40도가 넘는 고온이 5일 이상 지속됐습니다. 북한 주민은 열악한 여건에서 연이은 가뭄과 폭염으로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31위로 낮은 편입니다. 국가별 배출량도 세계 67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 북한이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일 북한은
인류 최대의 위기, 지구온난화라는 비장한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했는데요. 당시 연이은 태풍의 북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공식 누리집에서는 인류의 장래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감축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기후재난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많이 배출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 인류의 비약적인 번성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번성의 계기는 1700년부터 1800년대에 걸친 산업혁명에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 무렵의 인구는 7억 7천만 명이었는데 2021년 현재 78억 명이니 270년 동안 거의 10배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는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의 생산력이 증대된 데 있습니다. 근대 이전 인류의 기대수명은 불과 2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을 비롯한 여러 자원의 한계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은 증기기관과 석탄 등 화석연료에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석탄의 대량 생산과 증기기관의 활용은 석유와 전기로 이어지며 눈부신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탄소가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된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실효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지난 200년의 인류 역사는 유례가 없었던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번성이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나온 것이었고 그 화석연료가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들게 하는 온실가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면 첫 번째, 기후변화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후변화는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동식물의 생존 환경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증가이며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해서 증가시킨 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50년 탄소 중립은 특정 사람, 지역,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목표이자 인류 모두가 달성해야 하는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1년부터 향후 30년 동안 탄소 중립은 사회, 산업, 경제 전반을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인류 대전환의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가와 관료, 유권자와 국회의원, 자본가와 운동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되는 문제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한계, 틀에서 벗어나 보다 야심 있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탄소 중립과 남북 평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 스스로가 북한 문제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다양한 생각을 살펴본다 정도로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99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2005년 4월 교토의정서 비준에 참여했으며 2010년 8월 파리 기후협약 협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 대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발적 국가 감축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자체 노력으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8%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이 있다면 40.25%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을 때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중 하나는 산림 황폐화 대처에 있는데 적극적인 조림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식량, 자연재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한쪽이 위협에 노출된다면 상대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 기후변화 협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북 지원을 넘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북한 인접지역에서의 반복되는 홍수 문제는 보다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임진강 유역은 연간 간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봄철에는 용수 부족 피해가, 장마철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담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2020년 긴 장마 기간에 따른 홍수 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 양상은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그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에서는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가 필요하며 실제적 이익을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후변화 위험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공동의 대처 없이 제대로 된 준비가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에너지 협력은 매우 오랫동안 논의 연구되었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경제난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목표 아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94년 미국 북한의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캐도의 설립을 통한 원전 경수로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간에 자초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약 26%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VOA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49억 kWh로 남한 전력량의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90년 수준의 에너지 공급 능력을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석탄과 수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력갱생 정책 목표와 에너지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에 의한 것으로 2010년 에너지 자급도는 95.5% 수준이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중심의 경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리적 상황에 따라 사실상 섬의 형태로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과의 협력에 따라 섬이 아닌 거대한 대륙의 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그 고유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시스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완화됩니다. 일예로 독일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전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생산 초과로 전기가 남을 때는 수출을, 반대로 부족할 때는 인접 국가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습니다. 전력 산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전력 계통이 크면 클수록 전체 시스템의 안정도, 신뢰도가 크다고 표현합니다. 북한과의 전력망을 잇고
이를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연계할 수 있다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러한 이점을 중심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고 등 동북아 6개국의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사업이 민간 차원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에 북한을 참여시킬 수만 있다면 북한은 남한에게 효율적인 전력 전송 경로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제적 사업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중일 에너지 그리고 IT 기업 중심으로 슈퍼그리드라는 명칭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북한을 우회하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전력망 연계가 다시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망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고 장기적으로 태양 바람이 풍부한 몽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러시아의 수력 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관에서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다면 북한의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 정착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문제가 남아있지만 실현할 수만 있다면 공동의 대응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에너지 자원 협력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북한 경제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통일에 대비한 필연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당 기회를 지속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철도는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같은 숫자의 사람을 같은 거리만큼 수송할 때 철도의 에너지 효율은 승용차나 비행기의 10배가 넘으며 철도가 경쟁력 있는 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량 역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확장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철도 연결은 경제 영토의 확장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와 기후 문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특정 기업이, 일부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남북협력은 단순한 대북 지원을 넘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만 이익이 쏠려 있지 않고 우리나라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실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여건과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길, 그리고 남북의 기후협력 체계 구축은 동북아 평화 안착과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향후 3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